있습니다. 다시 한번 탈수차가 이동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썰렁하네요, 그죠? 아까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예요. 인권운동사랑방이라는 단체 들어보셨나요? 네. 여긴 다 참여연대 인턴이신가요? 네. 아, 예. 원래 이제 참여연대 만들 때 인권운동사랑방도 같이 함께 해서 그때 3개 단체가 있었는데 같이 해서 이제 참여연대를 만들었다가 참여연대하고 6개월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초기에. 그래갖고 우리 따로 또 다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기 했듯이 인권재단 사람의 상임이사도 같이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작년에 2009년도죠. 2년 전, 벌써 2년 전이죠. 2009년도 1월 20일 날 용산 참사가 나서 거기는 대책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고, 거기는 얼떨결에 이제 공동집행위원장 을 맡았어요. 근데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을 때부터 이건 잡혀가는 수다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이 동물적 감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아, 요거를 맡으면은 요건 감옥이다. 그래서 이러는 거죠. 진짜인데요. 그래서 전 그래도 이제 또 피하면 또 어째 좀 비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한 달 좀 지나서 한 달 보름 정도 되니까 검찰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요. 근데 사전구속영장 청구해서 이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면 그대로 구속될 것 같고 그래서 순천향병원에 그때 이제 용산 그 철거민들 5분들 거기 시신이 안치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장례식장에 이제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한 거죠, 이제 거기서. 거기까지 이제 순천향병원 안에까지 경찰이 쳐들어오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지만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여론, 비난 여론이 굉장히 높아질까봐 거기 이제 유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장례식장까지 이제 경찰이 투입을 해서 잡아간다 이런 거는 참 하기 어렵잖아요. 명박이가 아무리 무식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한 6개월 정도 순천향병원에서 갇혀서 살다가 9월 초에는 또 그해 9월 초에는 거기를 이제 경찰이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 그 저거를 뚫고 탈출해서 저기 명동성당 영안실, 그때 또 영안실이에요. 영안실에서 또 이렇게 살다가 한 10개월 넘게 수배 생활을 하다가 작년 1월 11일 날, 그러니까 1월 9일 날 355일 만에 용산 참사 저기 또 돌아가신 분들 5분 장례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추운 날. 이 장례 치르고 그 사무제 3일째 되는 날, 그래서 작년 1월 11일 날 출두를 해서 감옥 생활을 한 4개월 넘게 하다가 지난번 4월 30일 날 그 보석으로 나와가지고요. 여러분들은 근데 만약에 어떻게 됐을까? 원래 이제 요 강의가 잡히기 전에는 12월 28일 날 제가 이제 1심 선고, 불구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았거든요.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연기됐냐면 바로 내일 1월 13일 날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법정에 가서 1심 선고를 받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구형을 5년 4개월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세게 때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만에 하나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저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내가 이제 구속됐다고 한다면 하루 늦게 이렇게 잡혔으면 여러분 이렇게 강의도 안 했을 텐데 상당히 이렇게 해서 우연치 않게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소중하죠. 예. 그래서 자 이제 용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용산을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 또 우리 앞으로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좀 주로 하고 싶어요. 다 용산 참사는 다 아시죠? 예, 용산 참사는 아시고, 그래서 1월 19일 날, 2009년 1월 19일 날
좀 그 철거민들이 좀 무식한 투쟁을 좀 해요. 예, 철거민들이 굉장히 무식한 투쟁을 하는데, 폭력 시위를 하는데, 폭력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1월 19일 날 새벽에 용산 4구역, 거기 남일당이라는 건물에, 거기 공가죠. 이미 철거하고 뭐 그랬던 그 공가 건물 옥상에 새벽에 그 막루를 세운 거예요. 막루 여러분 보셨나요? 막루 못 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초반부터 이제 경찰이 이제 강경한 대처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 막루 세운 지 25시간 만에 1월 20일 날 새벽에 부터 이제 진압 작전이 들어갔고, 그날 7시 20분경에 큰 화재가 벌어져갖고 이곳에서 사람이 6명이나 죽은 거죠. 6명이 철거민 5명 죽고 경찰관 1명이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광주 때 상당히 몇백 명이 이렇게 학살당했던 이런 이유로 이런 공권력에 의해서 한 사건으로 6명이 죽은 경우는 없었죠.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그 막루에 이제 올라갔던 그 사람들 중에 거기 이제 화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탈출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 난간에 이렇게 좀 매달렸어요. 4층 난간에 이제 매달렸는데, 매달렸다가 이제 구조를 받아야 되는데 구조를 못 받고, 그래서 힘이 이제 다 돼갖고 이제 떨어졌어요. 4층 쪽에서. 진압작전을 하면 경찰이 바닥에 이제 안전 매트리스나 이런 걸 깔아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깔아놓으니까 거기서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여기 뭐 발목 나가고 허리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병원에 다니면서 수술을 받고 있어요. 10여 차례 저기 하면서. 이런 어떤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 문제로 해가지고 뭐 7명이 현재 그때 막루 농성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무려 5년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에 있고, 그리고 16명이란 되는 사람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뭐 집행유예 뭐 세게 받고 있고요. 용산범대위 진상규명 투쟁했던 그 용산범대위 관계자들, 대표들이라든지 거기 활동가들은 지금도 경찰에서 소환조사를 받고 있고, 또 벌금형을 받고 있고, 뭐 불구속 상태에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사건을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자, 여기 이제 보면은요, 여기 밑에 있는 게 여기 조강도예요. 굉장히 화려한 조강도죠. 이게 용산 사업이고 저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건 뭐냐면 그 농성하던 사람들이 1월 19일 날 올라가서 막루를 짓고 나서 오후쯤 되면 경찰하고 용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공격을 들여오니까 좀 한가로운 때가 있었어요. 거기 올라가서 밑에 이제 자기 불안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가족들한테 하트 이렇게 그려 보이는 이런 거예요. 자, 1월 19일 날 철거민 30여 명이 강제철거 중단 및 생존권을 요구하면서 구자가 빠졌네요. 용산 4구역 남일당 건물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옥상 점거 농성을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 1,600명이 투입이 되는 거죠.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파랗게 여기 올라가 있는 데 있죠. 저게 막루예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여기 4층 건물이고 4층 여기에다가 옥상에다가 막루를 세운 거예요. 왜 이렇게 막루를 세우나?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막루를 세운 적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막루를 세우냐면 용역들이 거의 깡패들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용역회사나 철거 용역회사나 여기에 조직폭력배들이 많이 개입을 해요. 그리고 조직폭력배들이 여기 돈이 되는 사업이 되니까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아예 합법적인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철거 현장에 재개발 지역에 투입이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투입이 되면 진짜 공포의 그런 무법지대가 돼요. 거기 철거 지역은, 재개발 지역은.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아이,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욕을 해대고 폭력을 행사하고 영업하는 집에다가 똥 같은 거 퍼붓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야지 철거민들이 빨리 합의하고 억울해도 합의하고 이사를 간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거민들이 자기가 굉장히 억울한데 이 억울한 걸 어떻게 이제 조합에다 얘기해서 정당한 보상도 받고 또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어요.
그 등치가 산만한 그 깡패들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저런 건물 옥상 같은 데다가 막루를 짓는 거죠. 막루를 짓고 여기서 이제 이건 방어를 하는 거예요. 방어 투쟁을 하면서 버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철거 지역에서 저 한 건물이라도 버티고 있으면 철거를 못하게 막으면 철거가 지연이 되잖아요. 시간이 지연되면 건설회사나 이런 데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융비용, 그러니까 이자를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게 돼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빨리 철거를 시키고 거기다가 속전속결로 건물들, 애초에 계획했던 건물들 막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익이 훨씬 많이 남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철거민들은 시간 끌기 작전으로 버티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저쪽에서 이제 법적으로 보장된 것 그 이상, 법적으로 보장된 건 별거 없어요. 법적으로 보장된 그 이상을 이렇게 이제 협상을 통해서 따내는 거죠. 그럼 경찰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런 막루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옛날에 죽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저쪽에 이제 안에 이제 뭐 화염병이나 이런 거 만들어 갖고 가거든요. 방어 무기로 위험한 거 굉장히 많이 갖고 가요. 그걸 이제 특히 이제 용역들을 물리치려고 용역들이 와서 막 깨부시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걸 하려고 뭐 그런 화염병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거를 다 소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요. 안 그러면 쳐들어갔다가 또 불나서 사람 죽고 예전에 경험들이 있어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 막루를 세우기만 하면 거의 철거민 투쟁들은 이겼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한 달 가기도 하고 두 달 가기도 하고 심지어 용인 그 어정 가구단지라고 있거든요. 거기 재개발 지역에서는 저 막루를 쌓아서 1년 6개월을 생활을 해요. 저 안에서 그래서 1년 6개월을 막루를 지어놓고 저기에 방 같은 것도 만들고 거기에 물도 끌어오고 온갖 생활을 다 할 수 있는 개도 키우고 뭐 내지는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버티는 거죠. 그래서 막루가 일단 올라가는 걸 막지 못했다 하면 경찰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갖고서 이제 아주 신중하게 작전을 구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편에서 조합하고 이쪽 요구가 뭔지 철거민들 요구가 뭔지를 가져와서 조합에다 얘기를 해서 협상을 붙여줘요. 타협을 시켜줘요. 경찰 역할들이. 그런데 여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1월 20일 날 새벽에 경찰 특공대 1월 20일이 대안이에요. 대안이면 소환보다는 덜 추워도 진짜 추운 거죠. 겨울 중에서 굉장히 추운 날이잖아요. 1월 20일 날 새벽 5시 반부터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돼서 진압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철거민들이 저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 그 봉쇄한 거 이런 것들을 뜯어내고 저기까지 7시 정도 되면은 저기에 이제 그 막루 안에까지 진입해요. 막루에도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3층까지 경찰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가지고 크레인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특공대를 투입을 해서 여기서 밑에서는 물포로 계속 쏘면서 공격을 하고 여기 이제 특공대에서는 여기서 또 물포 쏘고 또 실제로 또 막루를 부수기 위해서 해체 작업을 위해서 저기 갖다가 저 컨테이너 박스를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서 쿵쿵 부딪히기도 하면서 실제 무너지고 막 그래요. 그 안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7시 5분에 화재가 한번 발생해요. 화재가 한번 발생하고 그러니까 경찰 특공대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철수를 쫙 해요. 쫙 해요. 근데 이렇게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철수했던 사람들이 조그만 화재가 났었는데 화재가 나니까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뺐잖아요. 그랬으면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서 다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별 대책 세우지 않고 아마 이게 당시 현장 지휘원의 판단이 아니라 그 윗선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다시 별 적이 없이 7시 20분쯤에 다시 재진압에 들어가요. 재투입을 해요. 경찰 특공대를.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게 대형 화재가 나서 이렇게 불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죽었고 23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여기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탈출한 사람이죠. 이 불이 확 번지기 전에 탈출해가지고, 여기 이제 막루가 이렇게 쓰러진 거는 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아까 해체 작업했다 그랬죠? 항상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부서지는 거고, 그러면서 좀 이게 불이 났는데,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탈출한 사람이죠. 탈출해가고 여기 이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와중에 경찰들이 연행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렇게 이제 화재가 났고요. 끔찍한 화재가 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5분이 돌아왔습니다. 이 5명을 한번 보면요. 여기 이제 가운데 계신 이상림 씨, 하고 여기 양희성 씨는 용산 4구역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이에요. 여기 이상림 씨는 거기서 이제 레아호프라고 남일당 바로 뒤에 있는 레아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그 자리에서 25년인가를 갈비집을 하다가 2년 전에 저거를 호프집으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다, 직접 인테리어도 하고 뭐 해가지고 예쁘장한 호프집을 만들어서 한참 오손도손 잘 살던 분이에요. 양희성 씨는 남일당구 근처, 바로 한 100m 정도 되는 여기에 사워복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집을 열어서, 장사를 잘 하시던 분이죠. 그래서 양희성 씨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아마 2억인가 이랬을 거예요. 권리금이 2억이고, 거기 이제 맨 처음에 인테리어하고 이렇게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마 1억인가 들어갔고 해서 3억인가 4억인가를 초기 투자를 해서 사고복집을 연 거죠. 열어서 몇 년 안 됐는데 장사도 잘 되고 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앞으로 노후도 준비하고 아이들도 키워서 이제 뭐 결혼도 시키고 이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재개발을 맞아서 나가라고 하는데, 아마 저 사람이 그 영업 손실 비용이라고 이제 이게 폐업을 하게 되면 3개월치 이제 영업 그 한 것을 보상해주고, 또 뭐 이주비 주고 뭐 이렇게 해갖고 아마 5천만 원 받게 되나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3억 4억을 들였는데 5천만 원 받고 나가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레아호프는 그보다 좀 많이 받았어요. 1억 얼마를 받게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뭐 여태까지 투자했던 비용이라든지 뭐 등등 뭐 해서, 이게 이제 상가 쪽을 갖다가 세입자들을 내보낼 때 권리금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매월 그 영업 손실 비용을 아무리 계산해준다 한들 권리금 이거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권리금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법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죠. 근데 현실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게 가게를 얻을 때는 그 권리금을 주고선 넣은 거고, 이 사람이 그냥 장사를 잘 해놓으면 또 권리금이 올라가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저항을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됐냐면, 여태까지는 이 판자촌, 달동네 이런 밑바닥 빈민촌들을 갖다가 주로 이렇게 이제 싹쓸이 해갖고 거기에 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이런 이제 중산층까지 이렇게 공격을 해요.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은. 자영업자들도 사장님 소리를 듣던 사람들인데도 이게 이제 보상이 너무 턱없이 적으니까 나가서 또, 바깥에 나가서 장사하기도 힘들거든요. 그 돈 받아갖고 어디 가서 장사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다치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마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성수 씨, 윤용현 씨, 한대성 씨는 다른 지역에서 연대 나왔다가 여기 이제 용산 4구역 사람들이 막루 짓고 올라간다니까 연대투쟁 나온 거죠. 연대투쟁 나온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루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빠져가지고 자기네 지역으로 내려와서 빠져갖고 자기는 지역에 가서 또 철거를 막기 위한 투쟁들을 할 생각이었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연대투쟁에 왔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추모대회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추모대회 하는 모습이죠. 자, 이제 여기 추모대회를 이렇게 하는데, 용산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철거민들을 갖다가 도심 테러 집단이라고 그랬어요. 전체를 폭력 집단이라고 그랬고, 도심 테러범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이 겨울에 왜 저렇게 위험한 막루를 짓고 올라갔는지 그 배경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정부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언론, 보수 언론들은 잽싸게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런 폭력 투쟁을 하는 전차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진압을, 강제 진압을 할 수 있다. 강제 진압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죽은 거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경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용산 관련해가지고 추모대회를 하려고 그러는 걸 다 원천 봉쇄를 해요. 심지어 집회 신고를 내도 받아주질 않아요. 그런다고 추모 집회나 추모 대회 이런 걸 못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했죠. 그 사람들 모아갖고 그래서 추모 대회를 했어요. 주로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집회 신고 내고 제가 이제 주최자죠. 그러니까 공동집행위원장이니까 네가 막아봐라. 어디까지 막냐? 우리는 한다. 하고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말이면 이제 뭐 청계광장 이런 데서 이제 뭐 적게는 뭐 한 3, 4천 명, 많게는 뭐 10,000명, 15,000명이 모여서 추모 대회를 계속 이제 주말마다 열고 매일 촛불문화제를 청계광장에서 계속 해갔던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주최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수배되고 잡혀가고 이랬던 거죠. 자, 이제 경찰들이 또 검찰이 또 뭐 정부에서 이거는 이제 용산 문제가 사람들한테 확산되지 않도록 자꾸 덮으려고 그러고 축소시키려고 그러니까 사실 무슨 뭐 법적인 뭐 집시법 조항을 들어서 뭐 불허 통보를 하고 뭐 이러지만 사실은 솔직하지 못한 거죠. 근거 없는 거죠. 자기들로 봐서는 용산이 부담스러우니까 빨리 덮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월 20일 날 이런 화재가 났는데 마침 그 며칠 후에 누구죠? 강호순인가? 그 연쇄 성폭력 살인범이 잡혔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 쫙 보내가지고 이걸 키워라. 실제 막 키웠죠. 용산 문제 다루는 것보다 뭐 방송에서도 신문에서도 이 강호순 사건을 훨씬 더 키웠어요. 그래갖고 덮어라 라고 지침을 내렸었던 것도 나중에 발각이 됐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죽었어. 그래갖고 이 화재 사건을 이렇게 죽었는데, 이런 화재 사건이 죽었는데, 이게 누가 죽었는지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그 남편의 생사가 궁금했겠어요. 그죠? 안절부절이죠. 내 가족의 생사를 알고 싶어. 근데 경찰이 유가족들을 잡아놓고 여기 이제 진압된 다음에 끌고 나오는 거예요. 밑에 거는. 경찰서에 잡아놓고 잠깐만 기다려. 지금 신원이 확인 안 됐다. 라고 이제 계속 잡아놓고 그러면서 검찰에다가 대규모 수사본부를 만들어요. 수사 검찰만 27명이 붙어요. 수사 인력까지 해서 100명의 수사본부를 만드는 거죠. 왜냐면 맨 처음에 100명 붙었다가 나중에 조금 더 덜어내는데 이제 대규모 수사본부를 만드는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규모의 이런 수사본부를 만들었던 전례가 없어요. 검찰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거는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용산 문제를 자기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수사본부를 만든 검찰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경찰이 한편에서 유가족들을 잡아놓고 있는 생사를 확인하려고 하는 유가족들을 잡아놓고 있는 그 시간에 시신을 빼돌려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강제 부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강제 부검을 한 이유는 신원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사람들 이런 그 주머니에 이 사람들의 신분증도 있었고 지갑도 있었고 불타다만 그리고 또 이제 공문서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이건 누구다라고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 찾아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 그거를 가족들이 확인해 주면 이 가족들은 그런 자기 남편의 또는 자기 아버지의 그런 신체적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시신을 보니까 완전 난자질 당했는데 유가족들은 가서 보니까 저게 내 남편이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신고 있던 신발이 내 남편 거다. 그래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내 남편이야. 저 사람이 이제 우리 아빠가 금리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같다. 그래서 보니까 완전 시커멓게 탄 그 모습을 보니까 찾을 수 있는 거죠. 식구들은 그렇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면 되는데 확인도 안 시킨 채로 가서 강제 부검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검을 할 때는 부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쪽에
부검만 한쪽에 유가족이 의뢰한 의사가 같이 입회하게 돼 있어요. 원래 관행적으로나 뭐로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서둘러서 잽싸게 의사 5명 준비시켜 놓고 있다가 부검을 해버려요. 왜 그랬을까? 이건 아무래도 뭔가 증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시신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어떤 무슨 참혹한 어떤 이런 증거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유가족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런 와중에 경찰을 통해서 시신 5구를 이렇게 이제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5군데의 병원을 확보를 해놔요. 왜? 5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 병원에 있으면 자기들이 처리하기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산시켜 놓고 각계격파를 하면서 유가족들 회의에서 빨리 덮으려고 했겠죠. 근데 다행히 기자를 통해서 순천향병원에 시신 5구가 모여있다. 그러니까 군의과수사연구소 부검 끝나고 이제 순천병원으로 다 왔는데 모여있다는 걸 듣고 유가족들이랑 여기 있는 활동가들이 달려가서 이걸 바깥으로 못 빼게 막아버린 거죠. 그런데 그 유가족들이 시신을 확인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 정말 보기 전에 못 믿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아까 이렇게 하트까지 이제 그리면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던 사람,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해보자. 검찰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그날 저녁에 거기 달려갔는데 그거를 확인을 한 게 12시 넘어서예요. 12시 넘어서 가서 보니까 정말 끔찍한 거죠. 다 불에 다 타버렸어요. 다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수덩이 돼버렸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게 수덩이 됐고 그걸 갈라가지고 또 이렇게 부검하면 굉장히 끔찍하거든요. 뭐 그걸 다 꼬면 얼기얼기 꺼면 이 모습 보니까 누가 다 자지러지죠. 그죠? 다 까무러치고 막 이런 상황들 아주 아수라장이 돼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이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날 밤에 논의하고 그래서 그 다음 1월 21일 날 용산범대위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355일 동안을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서 우리는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화형병에 의해서 화재가 났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 못한다. 니네들은 계속적으로 축소 수사, 은폐 수사, 짜맞추기 수사로 계속 일관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 진압작전에 용역 입강패들도 철거 용역들도 합동작전을 나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증언들이 계속 나왔는데 검찰은 용역들을 수사를 전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MBC PD수첩에서 용역도 합동작전을 벌이는 이런 게 딱 나가보니까 그때서야 용역에 대한 수사를 대충 해버린 거예요. 이런 식의 것이니까 유가족들이나 범죄 사람들이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상규명해라. 그리고 책임자 처벌하라. 이런 요구들. 그리고 재개발제도 개선하자. 다시 제2, 제3의 용산 참사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저희가 355일 동안을 버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냉동고에 355일 동안 갇혀있던, 얼음덩어리 갇혀있던 그 5분의 이제 철거민 이분들을 355일 만에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해 2009년 12월 말에 극적으로 서울시와 정부하고 해서 유가족 그렇게 해서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마치 사람들은 그 협상이 타결된 걸로 용산 문제가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협상 타결한 거는 장례를 치르기 위한,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계속 장례 안 치르고 미룰 수는 없잖아요. 장례를 치르기 위한 그 절차, 이런 부분들을 합의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유가족 보상 문제라든지, 뭐 부상자 치료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때 협상을 한 거죠. 그때는 이제 마치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전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월 9일 날 아침에 순천향병원 355일 동안 머물렀던 순천향병원에서 발인해서 서울역에서 연결식을 갖고 그리고 눈이 막 내리는 그 한강대로를 쭉 행진해 가서 남일당 그 참사 현장 앞에서 노제를 지내고 그리고 마상무령공원에 그날 화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용산 참사 이렇게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엄청난 부상을 당하기도 한 이런 끔찍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근본 원인은 뭐냐? 여기는 거기 참사 현장에
있는 저거 뭐야, 침대 버린 거 이런 걸 갖다가 미술가들이 무슨 현장에다가 이제 그림, 혈치 미술을 해놓은 거죠. 이거는. 자, 여기서 보면요. 이게 이제, 왜 이제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만 해도 뉴타운 열풍이 막 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말고 그 전에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될 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당선될 때 뉴타운 열풍이 엄청 대단하게 불었죠. 그래서 뉴타운만 깃발만 꽂으면 뭐 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뉴타운 개발이 굉장히 곳곳에 많아요. 그래서 저것만 보더라도 저게 23, 한 30군데 정도 되잖아요. 이게 이 뉴타운 지역이. 그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뉴타운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 재정비 촉진, 도시 재정비도 한다 그러고 도심 환경 재정비도 한다 그러고 또 뭐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한다 그러고 뭐 해서 서울 시내 곳곳이 이런 재개발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요즘은 조그만 단위의 지구 단위의 재개발도 또 막 일어나요. 뭐 이러면서 재개발이 곳곳에서 삽질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저거를 좀 재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도심 재개발 사업은 낡고 불편한 도심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거고, 그래서 주민 삶의 질을 갖다가 향상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걸 목적으로 이런 도심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진행될 때는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향상한다 이렇게 해놓고 주민을 배제시켜요. 그래서 그 지주만, 가옥주라고 하는 이 지주들만 이제 이렇게 모아서 재개발 조합을 만들죠. 어떤 지역은 이 재개발을 통해서 한번 요거만 잘만 되면 몇 배씩 그걸 이익을 남기니까 땅 투기꾼들이 막 몰려붙어요. 이 땅 투기꾼들이 대부분 어디 사람들이냐? 강남 사람들이에요. 강남 땅 투기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재개발에 관한 정보를 빼내갖고 이게 이제 땅값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두리반 들어보셨어요? 두리반? 동교동의 두리반. 요즘 재미없으신가 봐. 이게 그죠? 두리반 들어보신 사람이 몇 명 되네요. 그죠? 동교동 거기 홍익대 전철역 거기 나와가지고 전철역 나와서 이번에 이제 인천공 어디죠? 공항철도 저기 역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두리반이라고 하는 거기가 재개발이 시행되기 전에, 철거되기 전에 요럴 때 거의 평당 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두리반 뭐 주변에 여기가 철거되고 그럴 때 평당 8천만 원까지 뛰어요. 한 평당. 땅값이 1년 사이에 10배 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노리고 땅 투기꾼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땅 투기꾼들한테만 좋은 그런 재개발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돼요, 곳곳에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가옥주들도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땅 평수가 적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재개발 사업이 진행돼봤자 이런 고급 아파트 만들어지고 주상복합 아파트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그거가 도리어 이제 땅 평수가 적은 사람들은 도리어 자기 돈을 더 얹어야지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옛날처럼 무조건 그 재개발만 하면 가옥주는 뭐 이익 보던 이 단계가 지나버린 거죠.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민이 배제되는데 어떻게 배제되냐면 재개발을 하고 나서 거기에 다시 재입주하는 그 원주민의 비율을 보면 20%가 안 돼요. 거기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20%도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외지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돼 있냐?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은 A라는 곳이 있어요. A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한 100명이 살았다고 하자. 100명이. 그래서 재개발이 막 진행이 됐어. 재개발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여기는 20명만 남고, 그럼 요 80명들은 어디 갔어요? 80명. 이 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자, 이제 이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요.
A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재개발되고 나서 이 80명은 서울 외곽으로 가요. 서울 외곽으로 가요. 그 전에 저쪽에 서초동 쪽에 그 비닐하우스촌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개미마을이니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불났던 산쪽마을이나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재개발되면 이 지역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땅값이 그만큼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가고 뭐 그러니까 서민들로서는 더군다나 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가게세도 훨씬 더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 외곽에 가서 다시 정착을 해요. 상권도 형성하고 주택가도 형성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도심들 다 먹고 나서 다시 또 이거를 재개발하죠. 그럼 다시 또 이 사람들이 또 밀려가요. 또 밀려가요. 수도권으로 나가죠. 그래서 수지, 분당 뭐 이런 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또 하니까 또 올라가니까 또 어떻게 가요? 요즘은 천안까지 밀려 내려가는 거죠. 집 없는 사람들이, 그 서러움적인 사람들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멀리 이렇게 나가 있는 이 사람들을, 여기들이 대부분 그 생활 터전은 직장이나 이런 거는 서울이란 말이에요. 왜요? 서울이니까 이 사람들 출퇴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철을 놓는 거예요. 전철을 놓고 출퇴근 시간에 그 급행전철 있잖아요. 뭐라 그래. 그거 하는 거예요. KTX 말고, 그런, 왜 적어도 몇 군데 안 쓰고 계속 오는 거 있잖아요. 서울역까지 쫙 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잘 될 것 같으냐? 천안 지역 경제는 망해요. 춘천은, 요즘에 춘천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춘천에서 이제 일 보던 사람들 전철 타고 올라와요. 여기 타고 올라와요. KTX 타고 전철 타고 올라오면 이 지역 경제는 황폐해야 되는 거죠.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균형 개발이 아니라 지역 경제 망치는 재개발이죠. 이런 저거들이. 자, 그래서 결국은 이 20%를 위한, 20% 땅 투입군들을 위한 재개발이다. 이러면서 이건 사실 우리나라의 부익부 빈익빈,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를 점점 더 벌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부동산 투기죠. 이것을 위한 재개발. 자, 그럼 요걸 이렇게 됐을 때 이익 보는 게 또 누구예요? 건설회사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이걸 토건자본이라고 그러거든요. 토건자본들 배불리는 이런 부동산 재개발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에 그 한밭집 비리 있죠. 한밭집 비리. 심지어 경찰청장 했던 사람이 한밭집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지금 구속됐어요. 근데 검찰이 이 시점에 왜 저걸 터뜨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니까 경찰청장조차도 그런 걸 저기에서 할 정도로 이게 그 건설 현장에는 그런 이 비리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큰 회사들이 쓰게, 재벌 회사들이 쓰게 꼭 건설 회사를 껴요. 건설 회사를 껴가지고 뭘 하냐면 비자금을 만들어요. 로비 자금들을 만들어요. 비자금 형성하기 제일 좋은 게 건설 회사예요. 예. 저렇게 정경유착의 또 도구로도 쓰이는 게 재개발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민이 배제되고 강제 철거되고 초고층 재개발이 일어나고 건설 자본과 지주 개발이 이익이 극대화되는 이런 재개발 사업이 계속 되어 왔다. 언제부터? 60년대 말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난장에 쏘올린 자금을 보셨나요? 그 70년대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때 70년대 조세희 선생님이 썼던 그때의 재개발 현장, 철거 현장이 지금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말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그때 이거 재개발 현장, 철거 지역 현장의 그 풍경이 조세희 선생님이 썼던 그런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용산 4구역 뿐만이 아니라 두리반 같은 데서도, 그리고 저쪽에 일산 덕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광명 지역, 광명에도 있고 성남 단대라고 하는 데도 있고 등등 곳곳에
그런 어떤 재개발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용산 개발의 문제점은 또 뭐냐? 용산은 그러니까 여기가 왜 이게 저기 없어서 그러는데 용산 거기 여기 있는데 그 주변들을 다 철거시켜갖고 이런 초고층 빌딩 쪽을 올리는 거죠. 굉장히 근사하죠.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저거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이제 50조 원대를 들여서 용산 부도심을 개발한다는 거고요. 여기 용산 역세권에는 650m 고층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청출동에서 했는데 이게 워낙 덩치가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뭐 삼성 역세권 개발이 물 건너가는 용산 역세권 저기들이 물 건너가는 것처럼 되잖아요. 삼성이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상태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저게 개발을 해서 돈을 이렇게 막 들어서 개발하면 이익이 나올 거냐.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라든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러니까 자꾸 발을 빼려고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그러면서 철도청에서 삼성물산 빼고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용산은 바로 그 옆에 여기가 용산 4구역 참사가 났던 데는 어디냐면 여기가 용산역이 있으면 여기 이제 철도 이렇게 지나가고요. 여기 한강대로 지나가고 여기 국제빌딩 있죠. 아시나요? 국제빌딩 있죠. 국제빌딩 있으면 용산 역세권 개발은 요렇게 가요. 그 국제빌딩 주변에 여기가 4구역이에요. 여기가 3구역, 여기가 2구역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4구역이에요. 용산 역세권 개발하고는 직접 연관은 안 돼 있지만 붙어 있는 데죠. 그래서 용산 4구역은 사업비가 2조 원 들어가고 시공비가 6천억이 들어가고 건설사는 삼성, 포스코, 대림이 하기로 돼 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용산역, 국제빌딩, 그 밑에 여기 이제 6개에 된 높은 빌딩, 초고층 빌딩을 만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건데 용산 4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어떻게 저기 되냐면 저기 이제 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주들이 이제 재개발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승인을 받냐면 용산구청이 승인을 받는 거죠. 그게 부청장이 지금은 달라졌지만 박장규 씨예요. 그리고 이제 정비업체가 있고 시공건설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시공건설사예요. 삼성물산 등 저런 시공건설사가 재개발 조합을 묶는 것부터 저희 삼성 사람들이라든지 건설회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주민들 설득해갖고 이걸 받아내요. 근데 자기들이 직접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시키죠. 그 주민들을 갖다가 설득해, 자기들 그 일을 할 수 있는 애들을 시켜가지고 또 붙여가지고 주민들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장 받아가지고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뒷돈도 대주면서 밀어주면서 재개발 조합에 뭐 돈도 꿔주고 뭐 되면서 이제 재개발 조합을 장악을 합니다. 시공건설사가. 그래서 이제 용산구청을 통해서 뭐 관리처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승인을 받게 돼요. 다 승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비업체도 이게 또 사실은 삼성과 연관된 이런 건데, 요거 이제 파크앤시티라고 하는 데서 정비업체를 갖다가 또 선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철거 용역업체가 호남현암인데, 호남현암이 삼성물산 재개발 지역에 거의 파트너로 이렇게 참여하는데, 이런 데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철거 지연이 되면 지체보상금을 하루에 500만 원씩 물게 돼 있어요. 그럼 철거 용역업체는 하루가 지연이 되면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물게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건설회사하고 약속한 시간에까지 다 철거를 시켜야지 자기가 이득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그때까지 저쪽에 철거민들을 몰아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막루를 짓고 올라가서 이제 버티면 그게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도 손해가 되니까
그렇게 이제 뭐 길을 쓰고 폭력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더더욱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삼성지원이 철거업체 이사하러 가 있고 폭력조직 출신 구의원이 정비업체 회장이고 그래서 조폭과 또 구청장은 또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고 뭐 등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철거 용역 깡패의 무법지대다. 이거는 실제 그 철거 지역의 이제 현장의 이제 일부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걸핏하면 그 깡패들이 철거 깡패들이 우통을 벗고 심지어 알몸으로 아줌마들을 위협을 해요. 홀딱 벗고 끔찍하죠. 생각만 해봐요. 저기 등치 큰 애들이 저기 여기서 해요. 그리고 저쪽에 이렇게 이제 아줌마들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데 이거 막 패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패요. 진짜예요? 진짜 패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입자들은 자기 집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막 버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우리 이웃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는 그게 폭력에 좀 노출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집에다가 이런 거 해골바가지 그려놓고 X자 그려놓고 뭐 안 나가면 죽인다서부터 뭐 별별 저거를 하고 와서 뭐 유리창도 깨고 가고 뭐 이런 저거들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경찰에 신고를 하죠. 저렇게 폭력적인 어떤 이런 저거를 하면 그 신고를 하면 경찰이 오냐? 안 와요. 말이 안 되죠. 그런 일이 정말이냐? 진짜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아까 이상림 씨가 운영하던 레아라가는 호프에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이제 저 비둘기 죽은 걸 갖다가 가게 문 앞에서 저기 여기 보면 이게 비둘기 죽은 거, 고양이 죽은 거, 개 죽은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온갖 오물찌꺼기 저기다 가게 앞에다 놓고 뭐 이러는 거예요. 참. 그런 버티고서 영업을 하면 괜히 와갖고 술 먹는다고 저기 해놓고서는 뭐 험악한 분위기 만들어서 손님들 쫓고 손님도 안 오겠죠, 그죠? 뭐 이런 짓을 한다고. 자, 여기 이제 요게 용산구청 구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장규라는 사람이 용산 참사가 났을 때 그 당일날 거기 이제 거기 이제 구청 행사가 있어갖고 할 때 그 용산 참사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그때 이제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철거민들이 아니라 이런 철거 지역마다 쫓아다니면서 뭐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꾸러기들이다라고 했는데 용산구에서는 구청에서 생떼거리를 쓰는 사람은 민주주의 시민 대우를 받지 못하니 자제하라고 이런 거를 실제 용산구청 벽에다 걸어놨었는데 이거를 이제 용산 참사가 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싹 치워버렸죠. 그런 거예요. 자, 서울 지역의 각종 개발 주체를 보면은 이게 이제 공공 영역에 그러니까 시가 됐든지 정부가 됐든지 그래서 공공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는 겨우 8군데다. 그런데 민간 개발이라는 건 969 곳이 되는 거죠. 969.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민간 개발로 간다는 건 건설 시공사 그 토건 자본들 중심으로 건설사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건 그 자본들 그 건설회사들의 이익을 최대로 남길 수 있는 개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한 지역의 도시 내에 지역 개발을 하려면 20년, 30년 걸려요. 그러면서 거기 주변 환경들도 다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의사도 물어보고 뭐 해서 또 보상도 충분히 해주고 거기 이제 세입자들이 나가게 되면 임시 거주 시설도 만들어주고 임시 상가 시설도 만들어주고 생계대책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20년, 30년 걸려요. 우리나라는 5년 안에 뚝딱 해치워요. 5년에서 10년 안에 뚝딱 해치워요. 초고속으로 갑니다. 초고속으로. 자, 용산 4구역의 83%가 세입자였고요. 용산 참사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저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용산 4구역 거기 이제 철거된 현장을 보여주는 거고요. 뉴타운 사업 그 이후에 전세가 4천만 원 미만 주택 비율이 사업 전에는 83%였다가 사업 후에는 0%다. 그럼 4천만 원짜리 이후에 재개발 뉴타운 사업 재개발 사업 이후에는 이렇게 저가의 그 전세라든지 사골세라든지 이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서민들은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뉴타운이
만들어지면 그게 성공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서민들은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은 인클로저라고 그래요. 새로운 우리 인클로저 아나요? 우리 산업혁명 시기에 인클로저 아세요? 왜 그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목장을 만들어서 농지를 목장으로 만들어서 농민들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양들을 갖다 키우는 걸 갖다 인클로저라 하잖아요. 지금은 신인클로저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신인클로저가 요 A 지역을 재개발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들,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까 80% 이상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초호화의 호합한 어떤 주거시설, 호합한 주거시설이나 이런 상가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주상복합단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장사할 수 있거나 서민들이 가서 찾아와서 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그 부유층들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울타리를 치는 거다. 서민들을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치는 거다. 그래서 그 신인클로저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모두가 잘 살고 혜택을 받고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전혀 아니다. 혜택 받는 사람은 아주 일부만 혜택 받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한국의 집부자. 이게 2007년도 통계인데요. 한 사람이 1083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실제로. 두 번째가 819채. 그 다음에 577채, 521채. 그리고 집부자 상위 100명, 1인당 155채를 갖다가 소유하고 있다. 평균 가서.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155채의 집을 관리 어떻게 하죠? 155채에서 3번 받아 먹어도 굉장하겠죠. 그죠? 한 집에서 100만 원씩만 나와도 얼마예요, 저게? 저 100만 원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100만 곱하기 155하면 얼마예요? 한 집에서 100만 정도는 100만 원, 한 달에 못 받아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뭐 이런 다음은 그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이게 한국의 집부자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월급이라든지 소득의 경제 활동을 통한 어떤 소득이 그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고요. 주로 저런 자산 소득, 부동산을 누가 더 많이 소유했느냐 이걸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이게 갈라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월급쟁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로 의욕을 상실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나 집 하나 장만하기 어렵다. 그래서 노동하기보다는 노동해서 그걸 착실히 저축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집도 마련하고 뭐 하고 이렇게 노후 설계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한몫 잡아서라도 땅 투기해서라도 한 방에 돈을 벌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 점점 갈수록 이제 좀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적 어떤 불안 요소로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막아낼 거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때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이게 주거라고 하는 거는 세계인권 선언과 국제인권 조약이나 여기도 이제 명시돼 있고,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도 기본권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권이다. 그래서 이거는 못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간에 주거를 기본권으로 저기를 인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런 주거 문제 때문에, 집 문제 때문에, 집 없어서 이렇게 이제 세금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전전긍긍하고 또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넘어서자라고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로 용산 참사가 나고 나서도 재개발 제도나 이런 거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바뀐 게 아주 미미해요. 너무 미미한 채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폭력적인 철거와 재개발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2의 용산 참사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용산 범죄가 이제 해소되고 나서 용산 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그 인권단체들하고 해서 강제퇴거 금지법 같은 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강제퇴거 금지법은 뭐 아주 근본적인 이런 어떤 재개발제도 자체를 막아야 되지만 바꿔내야 되겠지만 그거는 저렇게 이제 철거 현장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의한 강제퇴거 이런 거는 좀 막자.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뭐 자살하고 뭐 이런 것들은 못하도록 막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거는 그거를 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저 하다 보니까 여기 쭉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1시간 떠들었네요, 저 혼자요. 여기까지 제가 할게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하시려고 준비하시는가 봐요?